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토지개혁 법령의 제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개혁의 실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1946년 3월 토지개혁 법령의 실시와 함께 전격적으로 북한 지역에서 토지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 몰수와 분배에 이르는 토지개혁의 전 과정을 불과 1개월여 만에 완료하게 됩니다. 먼저 토지개혁 과정에서 몰수된 토지의 규모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몰수한 토지의 총 면적은 100만 8천여 정보가량으로서 북한 전체의 농업용 토지 면적 182만 정보의 약 55.4%에 해당하는 토지가 몰수되었습니다. 논과 밭의 구분에 따라 몰수 토지와 총 면적을 비교해보면 논의 경우 전체의 72.1%인 28만 9천여 정보가 몰수되었으며 밭은 51.6%인 69만 1,500여 정보가 몰수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1942년 시점에서의 북한 지역의 소작지 면적 비중이 논은 64.3%, 밭은 49.6%라고 살펴보았는데 몰수된 토지 면적의 비중이 이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토지 개혁이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몰수된 토지 100만 8천여 정보 중에서 당초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11.6%인 11만 정보가량에 불과했으며 5정보 이상 지주의 토지도 23.7%인 23만여 정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지역에는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지주계층이 남한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이들의 토지만을 몰수해서는 농민에게 충분한 몫의 분배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몰수한 토지는 전부 소작주는 자의 토지, 그러니까 소유한 토지가 적어서 5정보 이상 지주층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토지를 직접 농사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는 자와 그리고 계속적으로 소작주는 자의 토지, 즉 일부 토지를 소작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소작 계약이 계속 이루어진 토지,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직접 농사짓지 않는 토지로부터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용하지 않는 토지로부터 상당수가 충당되었던 것입니다. 토지 몰수 과정에서 일부 지주계층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공산당 위원회 건물에 수류탄이 투척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안남도에서는 강서군 위수사령부 건물 옆에 있는 2층 집에 방화 사건이 발생하였고 강동군에서는 지주들이 모의하여 토지개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읍경찰국장을 구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황해도에서는 토지개혁 실시에 반대하여 해주 지역의 200여 명의 중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지주가 토지개혁 실시 이전에 미리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여 애국지주로 인정받아 토지개혁 과정에서 5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에게는 농기구 등을 몰수하였지만 이들 애국지주에게는 농기구를 몰수하지 않았던 사례도 존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토지개혁에 대한 지주층의 반발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으로는 첫째, 당시 남북분단의 요건이 작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지주는 소련 주둔군에 저항하기보다는 차라리 남한 지역으로의 이주를 택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토지개혁의 시점에 지주층이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방 직후 몇몇 지역에서는 주민들에 의해 지주가 민족 반역자로 인민재판에 회부되었는가 하면 지역 인민위원회가 친일파 지주의 재산을 몰수하였던 사례가 있었으며 그간 신탁통치 반대운동과 신의주 반공학생 사건과 같은 반공운동 과정에서 이를 지지하였던 지주계층이 상당수 진압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토지개혁 과정에서 농민들이 조직화되면서 지주층을 압도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 농촌 지역에서 토지개혁의 실무 과정을 담당했던 조직은 농촌위원회였는데 농촌위원회는 열성적으로 활동하던 빈농, 소작인, 농업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20만 명에 가까운 농민이 참가하여 11,930개의 농촌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농촌 지역마다 청년 농민으로 이루어진 농민 자위대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개혁 과정에서 농민들이 조직화되면서 지주계층이 쉽게 정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토지개혁의 실시로 권력의 중심이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층, 민족주의, 자본주의 진영으로부터 농민층, 사회주의 진영으로 이동하게 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몰수한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실제 경작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원칙하에 각 농가의 노동력 수준을 점수로 평가하여 점수에 따라 분유하는 면적을 정하였습니다. 토지개혁 법령에 관한 세칙에 점수표가 나와 있는데 남자의 경우 18세부터 60세까지, 여자의 경우 18세부터 50세까지는 완전한 농업 노동력으로 평가하여 1점을 부여하고 남녀 15세부터 17세까지는 0.7점, 그 외의 연령대의 경우 농업 노동 가능 여부에 따라 0.4점, 0.3점, 0.1점을 부여하였습니다. 토지 분배의 결과 72만 4,500여 호의 농가가 평균 1.35 정보씩의 토지를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토지개혁 결과 각 도별 농가의 평균 소유 규모를 보면 상당한 편차가 있었습니다. 함경남도와 황해도가 각각 호당 1.8 정보 정도를 소유하게 되어 가장 평균 규모가 컸으며 이에 비해 강원도는 1.23 정보에 불과하여 가장 평균 규모가 작았습니다. 이와 같이 된 것은 토지 분배를 각 리 단위로 실시하였기 때문인데 토지의 총면적에 비해 농가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평균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처음부터 인구가 과밀한 농촌 지역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토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농가의 노동력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를 받았다는 점과 함께 북한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농가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여전히 불균등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개혁 후 북한 농가의 경작 규모를 살펴보면 3.5 정보 이상 소유한 농가가 전체의 6.3%, 0.5 정보 미만을 소유한 농가가 전체의 10.7%를 차지하는 등 양극단의 농가가 여전히 일정 정도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삼아 남한에서 농지개혁이 실시된 후의 모습과 토지개혁 직후 북한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토지 소유의 불균등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1정보 이상의 농가 비율이 대종을 이루었던 반면에 남한의 경우 농지개혁 후 0.5 정보 미만의 농가 비율이 42.7%, 0.5에서 1정보 소유 농가가 35.8%로서 하위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의 토지개혁이 남한보다 더 철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다만 북한 지역의 경우 남한보다 경제면적이 넓은 데 비해 인구는 훨씬 적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지개혁 후에 북한 농민이 보다 중간계층을 두텁게 형성할 수 있었다는 사정도 감안해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토지 소유만으로 각 농가의 경제 수준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경우 토지가 적지만 소규모 가족에 비해 생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풍흉 여부를 불구하고 식량이 부족한 농호를 빈농으로, 풍년에는 자기 식량이 되고 흉년에는 식량이 부족한 농호를 중농으로, 풍흉 여부를 막론하고 자기 식량이 남아서 팔 수도 있고 빈놀이도 할 수 있는 농호를 부농으로 분류하여 농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통계는 1950년대 말 농업협동화가 완료된 후의 조사 자료가 알려져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6.2% 정도가 중농으로 분류되어 토지개혁이 농민들의 경제적 수준을 대체로 일정하게 하는데 기여했음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의 경우 농업협동화로 인해 각 농가의 토지를 모두 공동경영을 위해 출자한 이후 상태에서 조사된 내용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 규모 정도가 농가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된 내용이라는 점에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토지개혁은 법령상의 원칙에 따르면 무상분배 방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이 현물세를 납부해야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유상분배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북한과 소련 당국은 농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당초 몰수토지를 국유화한다는 방침에서 후퇴하여 농민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소유권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1950년 1월 북한 당국이 내각 결정으로 채택한 토지 행정에 관하여라는 문서를 보면 토지개혁 이전부터 본래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매매와 양도가 가능했지만 토지개혁 결과 분여받은 토지는 매매, 양도, 저당이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분여지는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농사를 짓는 동거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동거가족 중 농사 짓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인민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반환한 토지는 토지가 적은 다른 농민이 경작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1946년 토지개혁 법령 제정 시에는 농민에게 소유권이 부여되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조치를 통해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토지의 전민민적 소유, 즉 국가적 소유를 지향해 가도록 제도가 변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 남한의 경우 분배 토지를 받은 농민이 매매, 양도, 저당 등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대대적인 농업협동화 운동을 벌이면서 토지개혁의 결과 각 농민에게 부여된 토지 소유권 이마저도 제한적인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만 이러한 소유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농업협동화 운동의 결과는 사실상 오늘날까지도 북한 농업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농지 소유 제도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농업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농업협동화 운동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